네. 그 두 분 연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강의하는 동안에 보니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맨 먼저 질문 올라오신 분이 저기 있네요. 그래서 1착으로 올라오신 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L 리컨스트럭션과 메디알 MAT를 할 때 원스테이지 하느냐, 투스테이지 하느냐. 그렇다면 투스테이지 한다면 기간을 얼마를 두고 하느냐. 사실 ACL 리컨스트럭션이든 ACL 리비전이든 메디알 메디컬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느냐, ACL 그걸 하느냐는 원스테이지, 투스테이지에 저는 그걸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터널의 기준이라든지 얼라이먼트라든지 어떤 그런 수술을 안 한다면 저는 원스테이지를 가능하면 합니다. 왜 원스테이지를 하냐면 사실 원스테이지 하려면 쉽지는 않거든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는데 만약에 투스테이지를 한다면 저런 경우는 이제 ACL 리컨스트럭션부터 물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메디알 메디컬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먼저 하게 되면 ACL 데피션시 있는 사이에 뭐 어떻게 됐든 6주가 됐든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간에 인스타빌리티에 의해서 메디알 메니스커스 자체가 힐링되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리인조리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ACL 리컨스트럭션이나 ACL 리비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메디알 MAT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손상을 좀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자 리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젊은 환자일 텐데 저 리비전 ACL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또 뭐 6주, 3개월, RM도 회복도 잘 안 돼 있고, 그때까지도 스웰링 있고, 머슬 아트로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수술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다른 원인이 아니라면 저는 원스테이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 저 동의합니다. 예. 좀 길게 얘기해 보시죠. 만약에 환자가 나 도저히 해야 되는데 수술 얼마 걸리냐, 회복 얼마 걸리냐 하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환자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클리니컬 리절트나 그다음에 리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해서 환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스테이지 하신다? 원스테이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어떠십니까,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네, 근데 그 메디얼 MAT를 자주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확률도 좀 있고 터널이 컨버전스도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한다면 ACL 먼저 하고 그리고 3개월 정도 있다가 ROM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메디얼 MAT를 한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서전의 옵션일 것 같아요. 뭐 환자 컨디션이라기보다는 서전의 옵션이고 경험이 좀 있고 그러면 또 자신 있으면 하는데 또 너무 자신 있다고 대들었다가 저도 사실 ACL 리컨스트럭션과 MAT 했던 환자들이 다 결과 좋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항상 수술이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기대치보다 항상 떨어진다는 거를. 특히 MRI상 우리가 보는 힐링 레이트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진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채팅에 질문이 어디 있냐면 좀 더 질문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비슷비슷한 다 논문이라서 자, 저기 보면 김용무 교수님께 지금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어큐트 PCL 인저리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인데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50세 된 여성분이 뭐 며칠 전에 넘어져서 오셨는데 보니까 스웰링 굉장히 심하고 근데 RM은 생각외로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피지컬 스트레스를 지금 손상 줄 거라고 그랬지만 스트레스를 보니까 막 10몇 미리씩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레이드 3 이상.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질문들보다 지금 더 어려운 조합을 만들어내셨는데. 아니요, 뭐 어쨌든 그런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무조건 저는 기본적으로는 캐스트를 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경호 선생님이 항상 하신 것도 PCL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나서도 한 4에서 6주 정도는 롱넥 캐스트,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 막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테리어 쪽으로 당기면서 감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뭐 안테리어 쪽에 좀 윈도우를 내서 조인트 상태에 대한 컨디션을 좀 확인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풀 익스텐션 상태에서
캐스트를 감는 걸 기본으로 컨서버티브를 한다. 예, 예. 우리 서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컨서버티브 하고요. 네. 그레이드 2 이상이면은 뭐 캐스트 잘 설득해서 캐스트를 하는데 환자들이 캐스트 요새 캐스트 하자고 그러면 잘 어그리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PCL 브레이스를 하든지 또 캐스트 하든지. 최소한 4주 정도는 이 크러치를 해가지고 컨서버티브부터 한다. 웨이트 베어링을 좀 제한시키면서 그렇게 좀 경과를 보도록 할 것 네, 같습니다. 가끔 환자들이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러면 캐스트하면 무조건 낫느냐?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우리가 외래에서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사람은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도 인스타빌리티 나오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 나 몇 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뭐 보조기하고 고생했는데, 그리고 나서 덜렁덜렁거리면 수술하면 또 몇 개월 고생하는 거 아니냐. 빨리 디시전을 내려달라. 그럼 디시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환자는 수술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이 환자는 컨서버티브해도 괜찮은 환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 PCL 태아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드 서브스턴트나 티비아 쪽으로 이렇게 디스탈 쪽에서 오는 인절이라고 한다면 캐스트 감아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만, 이게 피머럴 어태치먼트 근처로 가게 되면 힐링 포텐셜은 훨씬 더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에큐트 시기에 오자마자 이게 인저리가 의심될 때 스트레스 뷰를 찍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아마 예후를 나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스트레스 뷰는 절대 찍지 말자. MRI 찍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컨디션은 MRI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인저리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롱렉 캐스트를 감는데, 페모럴 사이드에 가까울수록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에서 성공할 확률을 버리는 거는 좋은 트리트먼트 옵션 하나를 버리는 거니까 일단 환자를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저는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생각에 PCL 브레이스를 채우는 거하고 롱렉 캐스트를 감는 거하고 어떤 게 이게 서로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선생님 대답, 아까 그 얘기 추가로 하실 얘기 뭐 없으시면 좀, 동의합니다. 지금 질문에 한번 대답 한번 서 교수님께서 먼저 네, 한번. 저는 주로는 캐스트보다는 브레이스를 좀 하는 편이긴 하고요. 네. 그리고 크러치를 좀 주고 한 4주 정도는 그쪽으로는 좀 많이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좀 티칭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캐스트하는 목적이 사실 세 가지거든요. 이게 어쨌든 PCL 힐링을 좋게 하려면 일단 ROM을 제한해야 되니까, PCL 브레이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꾸 벗게 되니까 그런 면을 좀 더 프로텍티브하다. 두 번째 이제 ACR 포스를 줘가지고 우리가 포스터 슬롭이 대부분 다 져 있으니까 이제 벡터 자체가 웨이트 베어링을 하게 되면 티비아가 엔티리어 서블룩세이션 되면서 힐링에 좀 더 도움을 주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브레이스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캐스트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브레이스가 좀 더 낫죠. 왜냐하면 우리가 0도 락킹을 시켜도 브레이스를 우리가 10도에서 20도 정도는 구부러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10도, 20도 정도 뿌린 상태에서 사실 웨이트 베어링 하는 게 훨씬 더 벡터가 좋거든요. 근데 캐스트는 사실 프리 스탠저를 하지 못하고 5도에서 10도로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아무래도 힘든 거는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사실 보조기는 잘 사용 안 하거든요. 풀 웨이트 베어링 하라고 하는데, 이제 머슬 위크니스나 이런 면에서 과연 어떤 게 더 좋은가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도 브레이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브레이스를 하게 되면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환자들이 더 조심하고, 캐스트를 해서 정말 깨질 정도로 딛고 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파텔라 모빌라이제이션도 좋고, 그래서 저는 캐스트를 선호하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옵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뭐 캐스트가 좋다, 브레이스가 좋다, 원칙이 ROM을 천천히 어쨌든 시키고 웨이트 베어링은 허용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웨이트 베어링 하는 게 그 벡터를 이용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둘 다 그거는 뭐 옵셔널이고, 캐스트 안 하면 큰일 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PCL에 대한 질문들이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어큐트 인저리에 대한, 왜냐하면 워낙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슬라이드로서 모든 게 다 만회가 된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고, 저 포스트라테랄 코너 인저리 때 일단 진단, 우리가 요새 뭐 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보면 PCL 크로닉 PCL 환자들 보면 뭐 10년, 뭐 10몇 년 정도 되면 MRI 찍고 나면 포스트라테랄 코너 쪽이 정말 깨끗해요. 스트럭처가.
이제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데 포스트 스트레스 밀어보면 한 15에서 20mm 밀리고 그리고 로테이션 시키면 역시 또 그레이드 3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나오죠. 이제 그런 환자 어떻게 PLRI 같이 컴바인드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PCL만 다쳤으니까 PCL에 집중을 하십니까? 네, 그런 경우는 PCL 플러스 PLRI 리콘을 같이 하죠. 네.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PLRI가 니글렉트 되면은 PCL에 포스가 가기 때문에 결국 PCL의 PCL 리콘의 페일리어 레이트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PCL과 PLRI를 같이 보이는 환자에 있어서는 PCL과 PLRI 리컨스트럭션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네, 포스트라테럴 코너가 깨끗해요. MRI 봤더니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고 PCL만 나왔어요. 근데 15에서 20mm 나가는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레이드 3. 네, 네. 그런 환자에 있어서도 포스트라테럴 코너 리컨스트럭션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요. 근데 일단 포스테리어 드로우가 15mm 이상 정도 나오는 환자는 포스트라테럴 코너가 어떤 형식으로든 인조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MRI에서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힐링이 되면 또 그렇게 괜찮다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PLC 리컨스트럭션을 같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포스트라테럴 코너인지 또는 포스트 미디얼 코너인지에 대한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때 PCL이 아이솔레이트하게 딱 끊어졌다. 이건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롱한 조직인데 PCL이 끊어지면서 뒤로 밀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100% 포스테리어 캡슐라 인저리가 다 동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되게 보면 PCL도 힐링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아나토미도 깨끗해 보이지만 포스테리어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는 이유가 저는 PCL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포스트럴 미디얼이나 포스트라테럴 캡슐라 인저리가 상당히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환자들 되게 PCL 리컨스트럭션만 해도 또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게 티비아의 포스테리어 슬롭이 어떠하냐. 그 크로닉 PCL에서 그렇게 있는 경우라 한다면 포스테리어 슬롭이 많고 어느 정도 베루스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오스테오토미를 먼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동반해서라든지 또는 아이솔레이션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MCL의 인저리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꼭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PCL하고 포스트라테럴 코너를 같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스테빌리티를 좀 더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도 되게 수술해 보면 뭐 15mm 밀렸던 게 뭐 8mm, 9mm까지는 잡아 당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또 노멀 카이네틱스로 돌아올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사실 합니다. 그냥 걱정됐어요. 적어도 포스트라테럴 코너가 뭐 인절이 받았는지 힐링됐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밀리면 사실 PCL 그래프트 겨우 10mm짜리 하나 해가지고 이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으니까 ACL 할 때 ALL 하는 기분으로 그냥 뭐 하나 더 그냥 옆에서 덧붙여주는 기분으로 지금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가 생각보다 좀 많아서 항상 딜레마에 좀 빠져요. 젊은 여자인데 사실 뭐 20대 젊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젊은 여자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운동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보면 PCL 인저리고 덜렁덜렁하고 너무 심하면 이거 뭐 여기저기다가 픽사티브 내고 하기가 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PCL만 하는 경우도 뭐 있긴 있는데 확실히 결과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그죠? 프리오퍼러티브하게 스트레스 많이 밀리는 환자는 결과도 아무래도 좋고 하니까 그게 포스트라테럴 코너 같이 하는 게 아마 좋은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러면 그때 포스트라테럴 코너를 리컨스트럭션 한다면 더블 번들 리컨스트럭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싱글 슬링으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 뭐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사실 PCL 시작할 때 싱글부터 한 게 아니라 더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게 90년대 중반에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더블부터 했어요. 더블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더블이 존재하고 그냥 더블이니까 더블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블보다 싱글이 왜 나쁘냐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리해빌리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래프티도 많이 가는데 사실 더블을 하려면 7mm 정도 그래프티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그럼 각자에 미치는 로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쉬어하는 게 아니라 싱글은 튼튼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리해빌리테이션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더블로 해서 조금 더 로테이션을 잡는다거나 조금 더 스테비티를 가기 위해서 더블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예 이제
럽처돼가지고 없는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토탈리 그런 환자들은 이제 더블 고려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랩넌트 남아 있어서 저는 싱글 분들을 합니다. 포스라탈 코너는 그러면 또 포스라탈 코너도 우리가 싱글 슬링으로도 돌릴 수 있고 네네. 더블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즘은 뭐 더블로 하십니까? 요즘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그 아나토미부터 시작해서 더블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꼭 이걸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요새는 싱글 피블라 슬링을 많이 쓰는데요. 다만 이제 하이퍼 익스텐전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하이퍼 익스텐전이 심한 환자들은 제가 그 아나토믹을 합니다. 왜냐하면 팜비럴 텐던 자체의 역할 중에 하나가 조금 그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술을 하다 보면 포스를 캡슐을 치다 보면 그쪽이 좀 타이트닝 돼서 그 하이퍼 익스텐전 굉장히 심한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플 리가멘터스 환자들. 그런 환자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하지 요새 대부분 다 그냥 쉽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 꼭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주는 게 우리가 자동차 고치는 거하고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지금- 포스라탈 코너 슬링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도 환자의 그 컨디션이라든지 인스테빌리티 정도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초이스하는 게 맞지 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든다. 그 중간에 시간이 우리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보겠는데 저기 재밌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서영진 교수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ACL 있을 때 포스라테랄 코너 인저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물어보셨네요. 네, 이게 통계 자료가 그렇게 뭐 상당히 매력을 하죠. 근데 ACL 인저리가 있을 때 동반 PAC 인저리를 레디올로지 논문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약 13%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경우를 봐도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뭐 그렇게 PAC 인저리가 같이 동반된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지금 것 얘기하시는 게 MCL도 괜찮고 PCL도 괜찮고 순수하게 ACL 플러스 포스라테랄 코너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건가요? 통계가. 제 기억에는 ACL하고 PAC가 있을 때 아마 MCL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 MCL 괜찮고 PCL도 괜찮았던 환자들. 그렇죠. 그두 가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ACL에 PLC가 동반되느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안테로 미디얼 인스테빌리티에서 거기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을 때는 PLC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테로 미디얼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 포스라테랄 인스테빌리티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먼저 이밸류에이션을 철저히 하고 그게 정말 PLC라고 생각이 된다면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프라이머리 ACL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PLC 확실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잘 못 찾는 것 같고요. 있으면은 하는데 그 사실 그런 경우에 그냥 포스라탈 코너 슬링 하나만 딱 돌려줘도 뭐 수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쌈박하게 끝나는 수술이고 해서 뭐 하겠는데 그 자체를 구별하는 그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ACL의 PLC 인저리를 동반된 환자는 피지컬만으로 사실 진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MRI를 통해서는 PLC 인저리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한 10% 정도, 1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저게 이제 지금보다는 과거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저렇게 ACL가. 왜냐하면 많은 논문에 ACL에 있어서 포스라테랄 코너 니글렉트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데 실제로 제가 다 한번 제 데이터입니다. 제가 그 서치를 다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상 정말 인스터빌리티 있는 환자 뭐 논문에 따라서 MRI상 확인하는 환자 뭐 제각각이거든요.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제각각이라서 제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조리 메커니즘을 따져보면 MCL이라든지 PCL이 괜찮으면서 MRI상 ACL과 포스라테랄 코너가 두 개가 딱 끊어졌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한 번의 인조리 메커니즘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인조리 메커니즘이 가해져야 되고 제 인스턴스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과거 어큐트 때 보게 되면 MCL 쪽에도 포스가 미디얼 코너 쪽이죠. 포스가 미디얼 코너도 인절이 있었는데 그쪽은 힐링되고
포스라테랄 코너가 힐링이 안 됐고 ACL이 힐링 안 된 거. ACL, PCL, PLRI가 다쳤는데 포스라테랄 코너가 PCL은 어느 정도 힐링되고 이렇게 남았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큐트 인조리를 받아서 왔는데 MRI 찍었는데 다른 데다 멀쩡하고 ACL과 포스라테랄 코너가 다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한두 명 정도 네.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어큐트는 아니고 서브 어큐트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는데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런 인스턴스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디베이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ACL 리컨스트럭션 포스라테랄 코너 리컨스트럭션 할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픽세이션 지금 포지션이라든지 모든 게 AC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뭐 이스턴 로테이션 그래프트 잡아당기면 이스턴 로테이션 될 거고 포스라테랄 코너 리컨스트럭션 하면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 될 텐데 그 다음에 각도도 ACL은 뭐 0도에서 30도 정도고, 그죠? 포스라테랄 코너 리컨스트럭션은 30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걸 어떻게 잡고, 그럼 뭐부터 하고, 뉴트럴을 어떻게 그 결정을 하나요? 사실 우리가 AP는 라테랄로 잘 보면 사실, 그리고 옆에 뭐 시합을 이용하든지 하면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을 멀티플에서 잴 수 있는데, 이놈의 로테이션은 아이볼로 보면 도대체 이게 옆에서 보면 이게 로테이션 된 것 같기도 하고 참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저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아까 힐링돼서 저도 이제 ACL과 포스라테랄 코너 리컨스트럭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뉴트럴 포지션을 갖다가 잡나요, 도대체? 저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그라프트 픽세이션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요. 진짜 30도 무릎 딱 그 두 개 피머럴 픽세이션 다 해놓고 30도 그대로 다리 잡은 다음에 위아래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게 로테이션 안 되게 해라. 그렇게 잡으는 누가 잡아요, 이거? 네, 우리 전공의 선생님하고 또 우리 간호사도 시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포스라테랄부터 박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CL. 팁이 있으세요? 저는 뭐 ACL은 30도에서 픽세이션, 퍼프리티어스는 60도, ACL은 풀 익스텐션인데 순서를 한다면 ACL 아무래도 먼저 하죠. ACL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H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순서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L 잘해가지고 인터널 로테이션 딱 됐는데 나중에 피하면서 다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과하게 되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프트 텐션도 그렇고 뭐 우리 수술할 때 그래프트 텐션이야 뭐 적당히 줬다 하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딱 찍어보고 CT를 딱 찍어보면 이 로테이션이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죠. 참 그래서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자체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디시전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저희들이 테마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ACL 프라이머리도 아니고 ACL 리비전 하는 경우 참 얘기하기가 어렵죠. 인디비듀얼라이즈 돼야 된다. PCL도 사실 아이솔레이티드 PCL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 치료도 어렵고 특히 포스라테랄 코너는 동반 손상이 뭐 대부분에 있으니까 그 포스라테랄 코너에만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주신 우리 아까는 이 온라인에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그 김용모 교수님하고 서영진 교수님께 마음속으로는 하나 이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한준 교수님 저기가 있는데 이한준 교수님이 갑자기 왜 시간이 끝났다는 듯이 질문했을까요? 제너럴 엑스티가 있는 환자에서 ACL 그래프트 모티들은 어떤 걸 쓰시는지요? 예우는 오늘 리비전 시간인데 ACL 프라이머리를 들어왔네요. 그러면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너럴 엑스티 있는 환자 사실 본파테가 텐던번 쓰면 좋죠. 왜냐면 가능한 한 스티프니스가 강한 걸 쓰는 게 좋겠죠. 알로 아킬레스 쓸 수 있으면 알로 아킬레스가 스티프니스가 강하고 알로 중에서는 오토 중에서는 본파테 텐던번이 제일 강한데 저는 사실 제너럴 엑스티 있는 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사실 어렵죠. 본파테 텐던번 쓰게 되면 엔트리니 페인이라든지 미용적인 게 어려워서 알고는 있지만 프랙티컬하게는 사실 오토 본파테라 텐더본이나 알로 아킬레스보다는 제가 선호하는 오토 햄스트링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저런 경우에는 제가 요새는 최근에는 ITB를 이용해서 테너레이시스를 오히려 시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너럴 엑스티 있는 경우에 RM을 아무리 우리가 제한해도 너무 과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래프트에 가는 로딩도 많이 가기 때문에 ACL을 뭐 어떤 그래프를 했다 하더라도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ITB를 이용해서 테노데이시스를 하게 되면 제한을 두거든요. 20, 30도 정도. 그래서 충분히 6주 이상 제한을 두면 하이퍼익스텐전 되는 게 적어도 ACL 그래프트 힐링이 될 때까지는 막아주거든요. 나중에 2, 3년 지나면 다시 또 하이퍼익스텐전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그래프트를 선택하느냐보다는 이론적으로는 오토 본파탈 텐던본, 알로 아킬레스 텐던이 좋고, 프랙티컬하게는 그냥 오토 햄스트링 쓰고요. 그 다음에 ITB를 이용해서 테노데이시스 합니다. 다른 점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겠습니다. 네. 아마 너무 일찍 저희가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이한준 학술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더 끄신 것 같은데 시간을 맞춰서 이거 끝나고요. 여러분들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모르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이 준비해 주신 다시 한번 우리 실관전학회 임원님들과 그다음에 SK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